자, 다음은 이제 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했대요. 네, 무슨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분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길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했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이제 그냥 형식적인 인사고요. 실질적인 지원으로 1,000만 불 국가에서 제공하기로 했고, 우크라이나 현지의 독지가들이나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금과 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폴란드 국경에 오뚜기 라면 트럭이 그렇죠. 나타났잖아요. 피난촌으로 그 오뚜기 라면 트럭이 실제 라면을 갖고 와갖고 빵하고 밥하고 오뚜기 햇반이 아니지. 오뚜기 밥. 오뚜기 밥하고 진라면을 풀어주는데. 저도 집에 다 오뚜기 밥, 오뚜기 라면만 먹거든요. 근데 이제 매울까봐 진라면 순한 맛을 갖다 줬는데. 야, 포장이. 순한 맛. 근데 문제는 포장이. 파란 줄에 노란 줄로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 국기하고 똑같은 진라면 순한 맛을 제공함으로 해서 한국이 마치 우크라이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색깔까지 바꿔서 라면을 줬구나. 그건 너무 오버네. 아니에요. 그것까지 가지 맙시다. 뭐 그런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전황에 대한 소식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의 피해가 어마어마한가 봐요.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9,000명 사살. 네. 러시아. 그리고 비행기하고 헬기가 한 50대 정도. 탱크나 장갑차는 진짜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노획을 할 정도. 탱크가 1,200대 정도. 그냥 장갑차가 탱크 한 120대 정도, 장갑차 한 800대 정도가 이미 파손됐거나 노획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냥 트랙터에 묶어가지고 끌고서 나 집에 가져가야지. 왜 그런가 했더니 보급이 안 된대요. 네, 보급 안 돼요 지금. 사흘 안에 끝낼 줄 알고. 그렇죠. 일단 중요 진지까지 전부 다 일단 캐석으로 보내긴 했는데 중간에 보급로가 끊기면서 기름이랑 식량을 못 갖다 주니까 얘네들이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크라이나도 공용어가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어가 공용어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 다 할 줄 알아가지고 러시아 군하고도 다 이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울컥했는데 이번에 진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러시아 군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은 진짜 훈련 오는 줄 알고 왔는데 홍차하고 빵을 줬더니 이 친구가 울먹울먹 하면서 나 4개월 동안 7년 된 전투식량만 먹었다고. 되게 짠한 거예요, 막. 예. 우리 송 대표도 지금 초소 근무를 나가는데. 네. 막둥이라고 맨날 새벽 근무하고 밤 근무만 교대로 돌린대요. 끝나고 와도 식당에 밥이 없대, 먹을 게. 그러면, 아니야, 그래갖고, 찬밥 긁어 먹으면서 진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어렵게 컴퓨터 자격증 5개에다가 드론 강사 자격증까지 해서 보냈는데 초소병을 제대할 때까지 그것도 순환 근무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마만큼 그래서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네? 갑자기? 그렇지.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전쟁은 나면 안 되죠. 네. 근데 진짜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촛불 집회할 때 생각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막으로 온 경찰들이나 전경 친구들 보면서 니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 이러면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적대감을 표할 이유는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평화적으로 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사실 저 청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귀한 누군가의 오빠이고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립돼 있는
병사들을 구하려고 하면 보급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도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뻘창이 돼갖고 네.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애초에 우크라이나 제공권이라는 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제공권 완전 장악하고 지네 비행기들로만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피격이 당하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탱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대전차 무기한테 판판이 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탱크 대 탱크가 이렇게 전투를 붙어가지고 깨지면 좀 덜 억울한데 어디서 숨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병사들이 대전차포를 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탱크를 박살을 내놓고 있으니까 탱크 하나 박살을 하면 이 앞으로 끌고 가던 도로가 막혀갖고 이거 치우는데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체가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서 어디서 게릴라전처럼 튀어나와서 탱크를 조지는데 미쳐버리는 거지, 얘네들은. 근데 여기에 동원됐던 게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에 말씀드린 미국과 독일에서 쓰고 있었던 대전차포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주력 대전차포 무기 현궁이 현장에서 포착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궁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사우디뿐이거든요. 그 사우디께 거기까지 갔나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설마. 현재 이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 일제 실전에서 탱크를 상대로 실현된 적이 이제 우리가 시험으로 할 때는 하지만 많이 해볼 기회가 없었던 현궁이 지금 현장에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사우디가 뒷돈 받고 판 게 맞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현궁이 워낙 가성비가 좋거든. 미제의 3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로 1억 5천이야. 근데 현금 주면 7, 8천에 하거든. 뭐 그런 것까지 아세요? 뭐야? 뭐 사셨어요? 아니 하나 집에 하나 있는 거 뭐야 아니야? 이게? 저렴하게 하나 현금 주고 사는 거 근데 아니야? 이게 얼마나 가볍고 조작이 간편한지 그쪽에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야 이거 진공 청소기보다 쓰기가 편하다 헐. 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어떻게 말 나온 김에 이 기회에 현궁 한번 자랑 한번 해?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너도 나도 없이 현궁 좀 팔라고 난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합시다. 네. 내가 이 LIG 넥스원 홍보 한번 제대로 홍보 부스 펴주려고 했는데. 오늘 하여튼 거기서 돈 받았어요? 광고 오면 하시고요. 돈 안 받았으면 하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나라 대전차포가 우크라이나까지 나타났다. 과연 이게 정말 사우디가 밀거래해서 보낸 건지 나중에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댓글에 그렇다고 젤렌스키를 영웅화하는 건 반대입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약간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누가 선조를 영웅화해? 그러니까요. 결국은 정치인들이 정치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전쟁까지 벌어진 그렇죠. 거고 국민들을 그 사지로 밀어넣은 건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쇼를 정말 이왕 펼쳐진 판에서 쇼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지금 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옹호할 생각이 1도 없고요. 어제 제가 KTV에 또 출연을 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미의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항상 이런 문제 터질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은 외교는 민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같은 민간 일반인들은 그냥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뭐 도와주기 위한 이런 목소리 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차원은 다르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항상 언론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낸다거나 또는 정부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일본도 민간 병력을 파견하겠다.
맞아. 일본도 그러더라고요. 라는 얘기가 있었죠. 실질적인 이제 자유대 퇴역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총 한 번도 안 쏴본 것들이 어디로 그냥 오지마 이렇게 면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려 이제 러시아가 이 새끼들 봐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병해 주려 그러네. 그럼 이제 삐져 있는데 자 지금 왜 이러한 파병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뒤에 이제 자꾸 밀리다 보니까 핵카드를 자꾸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그 네 군데의 핵발전소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르노빌은 이제 폐쇄가 돼 있지만 이 기존의 핵발전소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피격과 화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AEA가 지금 IAEA가 특별 감시단을 보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이게 뭐냐면 직접 핵 공격을 하면 비난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 와중에 핵 발전소가 터지면 유럽이 다 죽거든. 다 죽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때 한번 그 체르노빌 때 겪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를 극한에 가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푸틴이 약간 지금 상태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안 좋다 그러면 핵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나 주변에 있는 국가의 의용군들이, 민간인들이 자원해서 우크라이나에 참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파병을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 국제의용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뭐 어쩌래? 근데 사실은 민간인의 옷을 입었까 사복 경찰 같은 거예요. 아니지. 이 용병 같은 거지. 용병이 근데 용병인데 돈을 받고 가는 용병은 아니야. 그러니까 CIA에서 받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원봉사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복이야. 사복 일종의 경찰이야. 윤석열의 그 숨겨진 비선 집단. 무속 집단, 신천지 같은 형태로 거기 가갖고 참전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에 전직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되게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눈치 없이 진짜 민간인인데 갑자기 영웅시에 북받쳐가지고 또는 감정적으로 휩쓸려서 저도 입대하겠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지금 눈치 챙겨야 돼요. 그 분위기 아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기사 나던데. 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가면 안 돼. 실정법 위반이야. 이건 우리나라 실정법 위반이에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 이걸 보내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 인계철선이라 그러는데 야, 니들 혹시라도 핵공격해갖고 우리 민간인 지원자들이 다치면 그러면 이제 바로 니네도 똑같은 전쟁 도발 행위다라는 방식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인계철선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를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혹시라도 북한이 미군 부대를 공격해서 사상자가 나면 더 끔찍한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을 쓴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인계철선 전략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지. 남한이 북한에 못 쳐들어가게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강백호님께서 사복 입고 싸우면 전쟁범죄. 맞아요. 사복을 입고 싸울 수 없어요. 이 전쟁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가서 드론 조종 같은 것만 해줘요. 해킹 같은 거 좀 도와주고 제블린 미사일 대전차포 쏘는 법 가르쳐줘요. 지금 계속 푸틴에 대해서 푸틴이 전쟁도 일으켰고 핵을 왜 핵 단추 못 누르냐, 누를 수도 있다 지금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푸틴이 지금 핵 단추 누를 수 있는 상황일까에 약간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게 난 푸틴이 핵 단추를 안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요. 이미 푸틴은 핵 단추로부터 굉장히 지금 격리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보세요. 한 번도 푸틴에 대해서 내외부적으로 개인을 공격하는 일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판단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얘기는 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인간으로서 이제 판단력을 상실했어라는 얘기는 처음 나왔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푸틴에 대한 비판 자체가 러시아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23년을 대통령을 했는데.
근데 뭐 반체제 시위는 있을 수 있었어. 반체제 인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야 다 진압되고 다 죽었지. 다 묻히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 조금 뭐 그러니까인데 이거는 푸틴의 측근이었던 사람들로부터도 푸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회담이 어저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2차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극적으로 타결된 게 일단 피난민들 도망갈 수 있는 인도적인 통로는 열어주자 라고 하는 데에서 얘기가 됐고 그 인도적인 통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호를 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이걸 이제 일종의 휴전선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휴전선언 아닙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지난번 침공 때 한번 요런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준다 라고 그쪽 통로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퇴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해놓고 집중 폭격을 해갖고 군대를 작살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회담 제안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한테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 안에서 군부 중에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그 책임을 져야 되려면 그래요, 내 목을 치십시오라고 대주질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푸틴 네가 판단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들이받으면 지금 푸틴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를 쉽게 철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죠.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 그럼 여기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걸 내가 해결을 하고 서방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합의를 보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선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려운데 푸틴이 실각하지 않으면서 체면을 그대로 차릴 수 있으면서 본인이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푸틴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1차 회담에서도 뒤에서 살짝 흘러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지금 그 64km에 이르는 그 러시아 군 들어오고 있는 러시아 군 얘들 어차피 못 가고 있거든요. 3, 4일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뺄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쪽팔리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 내에서 뭔가가 나와서 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중재를 했다. 어떤 식으로든 중재를 했다. 그래서 설득을 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입김을 넣어서 러시아를 말렸다라는 식의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떠넘길 사람이 있을 건데요. 아마 러시아 국방장관이나 아니면 쇼이구라고 세르게이 쇼이구라고 국방장관? 예, 약간 동양인 얼굴처럼 생겨갖고 엘친의 어떤 핵심 푸틴의 핵심 군부 2인자를 지냈던 세르게이 쇼이구나 아니면 안톤 바이노 대통령 비서실장 이 둘 중에 하나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벌써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중재자로서 지금 요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들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싶거든. 프랑스가 겁나 하고 싶어요. 에마누엘 마크롱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제끼고 자기가 유럽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애고, 나 외교적 중재자, 나 외교 진짜 잘하는 사람, 이걸로 몇 년 동안 계속 밀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막 설치고 다니면서 러시아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게 마크롱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부상하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
우리 러시아랑 겁나 친해. 시리아 평화협상? 러시아랑 내가 테이블 만들었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터키도 계속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터키가 이길지 프랑스가 이길지 중재자로 이 중요한 역할의 중재자로 누가 우뚝 설 수 있을까? 물론 생뚱맞게 북유럽 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 갑자기 뭐 스위스나 아니면 뭐 스웨덴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가 핀란드 나올 이런 수도 나라들이 있는데 나올 수도 있지. 지금-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아 이거 문재인 참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그게 제일 좋은 네. 그림입니다. 그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네요. 어찌 됐거나 지금 이 사태는 러시아는 청천벽력을 맞은 거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러시아가 까불까불 하던 거를 아주 콧대를 눌러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이러한 압도적인, 왜냐면 이 우크라이나 군이 실질적으로는 6천 명밖에 없거든요. 정규군으로 따지면. 이게 다 해체가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10만이 넘는 러시아 붕대, 아마 그 이상도 지금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이만한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군복도 없어, 얘네들 심지어. 근데 화염병만 들고 제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상과 도로 조건, 그 다음에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는 그 제블린 미사일 또는 우리나라 형국 미사일 1억 원도 안 되는 것들이 40억 원, 50억 원짜리 탱크를 쪽쪽 파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현대전은 이제 옛날 같은 물량전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된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문 대통령 중재로 같이 송 작가 데려가. 아유 무슨 실수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